2025년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된 30년 수권이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핵잠수함이라는 이 바다의 유령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고 왜 전 세계가 갖고 싶어하는 최종 병기가 됐을까요? 이야기는 18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의 작가 줄 베르니 해저 이만리라는 소설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잠수함 노틸러스호는 당시로선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84년 후 이 소설 속 상상이 현실이 되는 역사적 순간이 찾아옵니다. 1900년 러시아 제국의 폴란드 지역 마코프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차임 고달리아 리코버, 그러니까 하이먼지 리고버 제독의 본명이죠. 1905년 러시아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리고버 소년은 9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시카고에서 재봉사로 일했고 리고버는 웨스턴 유니온 전보 배달부로 일하며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미국 해군사관학교였죠. 1922년 리고버는 성적 상위 25% 안에 들며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합니다. 군함 승조원으로 시작해 1년도 안 돼 엔지니어 장교가 됐고 그것도 당시 함대에서 최연소였습니다. 그러나 리고버의 진가가 드러난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습니다. 1940년대 말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자 리고버는 이것이야말로 잠수함의 미래라고 확신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수면으로 올라와야 했거든요.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컸습니다. 1951년 7월 리고버 대령은 마침내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었죠. 당시만 해도 원자로를 배에 싣는다는 발상 자체가 미친 짓으로 여겨졌습니다. 방사능 누출 위험은 어떻게 하고 좁은 잠수함 안에 원자로를 넣을 공간은 있는 건지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리고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설계부터 건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기준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는 존경과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결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1954년 1월 21일 코네티컷주 그로튼의 템스강, 수천 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길이 97.2m, 배수량 4,040톤의 거대한 잠수함이 물 위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이름은 USS 노틸러스, 줄 베른의 소설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부인 메이미 아이젠하워가 샴페인 병을 던졌지만 병은 깨지지 않고 튕겨 나왔습니다. 불길한 징조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틸러스호는 그해 9월 30일 정식 취역했고 1955년 1월 17일 오전 11시 유진 P. 윌킨슨 함장은 역사에 남을 메시지를 보냅니다. 핵동력으로 항해 중. 노틸러스의 성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길어야 며칠 정도 잠수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노틸러스는 연료 보급 없이 26개월간 93,000해리를 항해했습니다. 1955년 5월 푸에르토리코로 가는 길에 89.8시간 동안 1381마일을 연속으로 자망했는데 이는 당시 잠수함 기록을 완전히 갈아치운 것이었습니다. 속도도 달랐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시속 11에서 15km 정도였다면 핵 잠수함은 시속 37에서 47km로 2배 이상 빨랐죠. 적에게 탐지되면 전속력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전속력으로 가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 고철 덩어리가 되지만 핵 잠수함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노틸러스의 진짜 위력은 1958년에 드러났습니다. 1958년 7월 23일 노틸러스는 하와이 펄하버를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북극점, 그것도 바다 밑을 통과하는 임무였죠. 코드명은 선샤인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이것은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꺼운 얼음으로 된 북극해를 바닷속으로 통과한다, 공기를 보급받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와야 하는 디젤 잠수함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노클링이 필요 없는 핵잠수함 노틸러스는 달랐죠. 1958년 8월 3일 밤 11시 15분
윌리엄 R. 앤더슨 함장이 116명의 승조원들에게 역사적인 말을 전합니다. 세계와 우리나라 그리고 해군을 위하여 북극점. 노틸러스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북극점 아래를 자망 통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핵 잠수함이라면 지구상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죠. 노틸러스의 성공 이후 미국은 1957년부터 1958년 사이 4척의 스케이트급 핵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략 핵 잠수함이었죠. 1960년 11월 USS 조지 워싱턴이 16발의 폴라리스 A1 미사일을 싣고 첫 전략 순찰에 나섰습니다. 사거리 1200캐리의 핵미사일이었습니다. 1960년 7월 20일 조지 워싱턴은 잠수 상태에서 최초로 폴라리스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고 미사일은 1100마일 떨어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폴라리스, 심해로부터 목표까지 완벽.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다 어딘가에 숨어있는 잠수함이 언제든지 핵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국이 선제 핵공격으로 지상의 미사일 기지와 공군 기지를 모조리 파괴해도 바다 깊숙이 자망 중인 전략 핵잠을 무력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보복 능력이었죠.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 한 척에는 24발의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각 미사일은 최대 8발의 W-88 핵탄두를 실을 수 있죠. 이론상 한 척이 192개의 핵탄두를 운반하는 셈입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600배 위력이라고 하니 상상이 되시나요? 핵잠수함은 엄청난 위력을 가졌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가 바로 소련의 K-19 잠수함입니다. K-19는 소련 최초로 핵미사일을 장착한 호텔급 전략 핵 잠수함 1번함이었습니다. 1959년 건조 과정에서부터 불길했습니다. 화재로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고 탱크 내부 작업 중 가스 질식으로 6명이 사망했죠. 진수식에서는 샴페인 병이 깨지지 않고 튕겨나갔습니다. 노틸러스와 똑같은 불길한 징조였죠. 승조원들은 이 잠수함을 과부제족이라고 불렀지만 소련에서는 더 음산한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바로 히로시마였습니다. 비극은 1961년 7월 3일 일어났습니다. 북대서양을 항해하던 K-19의 원자로 배관에 균열이 생기면서 냉각수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온도가 800도까지 올라가며 폭발 직전 상황이 됐죠. 핵폭발이 일어나면 승조원 전원은 물론 주변 해역이 방사능으로 오염될 판이었습니다. 보리스 코르칠로프 중위가 자원해서 응급 수리반을 이끌고 원자로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사선 차폐 장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맨몸으로 원자로에 접근해 용접 작업을 해야 했죠. 코르칠로프 중위는 무려 54시버트의 방사능에 피폭됐습니다. 치명적인 양이었습니다. 용접은 성공했습니다. 폭발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원자로에 접근했던 승조원들은 며칠 안에 전원 사망했습니다. 코르칠로프 중위는 가장 먼저 죽었고 가장 오래 버틴 보리스 리지코프는 8.5시버트 피폭을 받고 21일 만에 숨졌습니다. 이후에도 15명이 더 사망했고 모든 승조원이 방사능에 피폭됐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유였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함내 식료품이 그대로 방치됐고 다른 승조원들이 그걸 먹는 바람에 2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969년에는 미국 핵잠수함과 충돌했고 1972년에는 화재로 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19는 1991년에야 퇴역했습니다. 냉전시대 내내 미국과 소련의 핵잠수함들은 바다 밑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추적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적의 전략 핵잠을 찾아내 추적하는 것이었죠. 미국 잠수함들은 소련 해역 깊숙이 침투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북극해,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 흑해까지. 때로는 소련 함정에 탐지돼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소나기 같은 폭로의 공격을 견뎌야 했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전 최고조기인 1980년대 소련은 매년 5에서 10척의 핵 잠수함을 건조했습니다. 4개 조선소가 풀가동됐죠. 1950년대 말부터 1997년까지 소련과 러시아는 총 245척의 핵 잠수함을 건조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이 시기 가장 거대했던 잠수함이 바로 소련의 타이푼급이었습니다. 배수량 24,000톤,
전장 170m의 괴물이었죠. 20발의 R-39 SLBM을 탑재했는데 각 미사일은 10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었습니다. 이론상 타이푼급 한 척이 200개의 핵탄두를 운반하는 셈이었죠. 2025년 현재 핵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단 6개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인도가 추가된 형태죠. 그만큼 핵 잠수함은 강대국의 증표입니다. 왜일까요? 핵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은밀성과 생존성에 있습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고 평균 수심은 3,800m입니다. 이 광활한 바다 어딘가에 숨어있는 잠수함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핵잠수함은 수개월간 잠항할 수 있습니다. 식량과 승조원의 체력이 허락하는 한 무제한이죠. 디젤 잠수함이 하루 2-3번 충전을 위해 수면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적에게 탐지될 확률이 극도로 낮다는 뜻입니다. 전략 핵잠수함은 핵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경우 핵탄두의 70%를 전략 핵잠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상 미사일 기지나 공군 기지는 적의 선제 공격으로 파괴될 수 있지만 바다 어딘가에 숨어있는 핵 잠수함은 살아남아 보복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확증 파괴의 핵심입니다. 네가 나를 공격하면 너도 죽는다는 확신. 이 공포의 균형이 냉전 시대 내내 핵전쟁을 막았고 지금도 막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표 하루 만에 한화오션은 핵 잠수함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7년 걸린 기술을 한국이 하루 만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비밀은 오랜 준비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부터 핵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연료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세계 최초 독자 개발 소형 원자로 스마트가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고 해외 실증이 진행 중이었죠. 핵심 기술을 상당 부분 이미 확보한 상태였던 겁니다.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도 세계적 수준입니다.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은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첫 디젤 잠수함이고 2025년 10월 진수된 3,600톤급 장영실함은 10발의 SLBM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 때문이죠. 디젤 잠수함으로는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고 속도도 2배 이상 빠릅니다. 은밀성과 속도, 저소음의 SLBM의 파괴력까지 더하면 해상 전력의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5년 이내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5,000톤급 이상을 4척 이상 확보하면 북한 핵잠수함에 대항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가 확보된다고 하죠. 하지만 길은 험난합니다. 핵잠수함 건조는 재래식 잠수함이 오토바이라면 페라리라고 할 정도로 차원이 다릅니다. 설계 단계부터 난제입니다. 핵연료와 원자로 배치, 방사선 차폐, 안전설비 설계에 3-4년이 걸립니다. 원자로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 원자로와 달리 잠수함용 원자로는 3차원 수중 기동을 하는 비좁은 선체 안에서 각종 충격을 견뎌야 합니다. 국내 잠수함용 원자로 기술은 아직 실험실 단계입니다. 실제로 만들어서 지상 시험, 수중 시험, 탑재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에서 핵연료와 기술을 지원받은 영국도 4년이 걸렸고 독자 개발한 프랑스는 13년, 인도는 25에서 30년이 소요됐습니다. 비용도 문제입니다. 척당 3조 원 이상의 건조비에 방사선 차폐 시설 등 신규 인프라 구축, 정비 훈련 체계 구축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를 언급한 것도 비용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핵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한국의 움직임을 견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도 핵잠 건조가 수건이기 때문에 동북아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죠.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전략적 의지이자 기술력의 총체이며 바다를 지배하려는 야망의 결정체입니다. 71년 전 처음 물 위로 떠오른 이 바다의 유령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최종병기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동북아 해양 질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는 시대, 바다 및 새로운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